거두시지요. 이 더러운 돈뭉치에 제 짐승 같은 욕망을 섞어 가문의 여식을 탐하려 들다니. 대감의 눈에는 우리 김씨 가문이 아무리 몰락했다 한들 기생집 문지방보다 못하게 보이십니까? 사랑채의 정적을 깨고 터져 나온 것은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서리빨보다 차갑고 비수보다 날카로운 일갈이었다. 낡아빠진 문풍지가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친 겨울밤.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서유는 자신의 무릎 앞에 놓인 붉은 비단 보자기와 그 안에 담긴 황금 백냥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앉아있던 고을 최고의 거상 최대감은 예상치 못한 호통에 들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는데 이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감히 빚쟁이 주제에 자신의 호의를 걷어차 버린 계집의 당돌함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최대감은 헛기침을 크음 하고 내뱉으며 떨어진 곰방대를 다시 집어들고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으나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살모사처럼 번들거렸다. 허허, 서윤 아기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내 비록 장사치라 하나 자그마치 백냥이요. 백냥 지금 자네 부친께서 짊어진 빚을 다 갚고도 남은 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요. 게다가 첩이라니 당치 않소. 내 일찍이 본처를 잃고 적막한 안방을 지킬 주인을 찾고 있었는데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라고는 하나 아기씨의 그 꼿꼿한 성품과 미색이 아까워 이리 정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소. 최대감은 능구렁이처럼 말을 이어가며 슬쩍 서윤의 아비인 김진사의 눈치를 살폈는데 병색이 완연하고 수염조차 제대로 다듬지 못한 김진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다. 며칠을 굶어 칠한 눈의 김진사에게 눈앞의 황금은 딸의 정조와 맞바꿀 수 있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이자 당장 끊어질 것 같은 목숨을 연명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했기에 서윤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서윤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었는데 그녀라고 어찌 가문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겠는가. 한때는 고을 원님도 굽신거릴 만큼 위세를 떨치던 명문가였으나 조부의 연이은 보증 실패와 부친의 병환,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간 탓에 이제는 쥐 새끼도 먹을 것이 없어 피해간다는 폐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쌀독이 바닥난 지는 이미 보름이 넘었고 엄동설안에 곶감이 없어 냉골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처지였으니 최대감의 제안은 굶어 죽어가는 짐승에게 던져진 고깃덩어리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최대감이 전처를 셋이나 갈아치우고 그들이 하나같이 의문의 병이나 사고로 요절했다는 흉흉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기에 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과 매한가지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자가 탐내는 것은 제 몸뚱어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저 뒷산의 선산 문서와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입니다. 접실로 들어가서 소문도 없이 죽어나간 여인들이 부지기수라 들었습니다. 진정 딸을 저 늙은 구렁이의 아가리에 밀어 넣으시렵니까? 서윤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호소했으나 김진사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흐느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가, 서윤아, 당장 내일이면 관아에서 빚 독촉을 하러 들이닥칠 게다. 이 애비가 못나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백냥이면 우리 식솔들이 모두 살 수 있다. 김진사의 힘없는 목소리는 서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최대감은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듯 거만하게 웃으며 비단 보자기를 김진사 쪽으로 쓱 밀어놓고는 서윤을 향해 음흉한 시선을 던졌다. 자, 진사 어른께서도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를 잡는 일만 남았구려. 아기씨도 고집 그만 피우고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르시지요. 내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갈 테니. 최대감이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려던 찰나 서윤은 벼락같이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서며 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문 밖에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다 해진 삼배옷을 입고 콧물을 훌쩍이며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는 사내 하나가 눈에 들어왔으니 그는 바로 이 집안의 머슴이자 동네 바보로 소문난 달구였다. 달구는 나이가 20이 넘도록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헤헤거리고 웃으며 도망다니기 바쁜 천치 중의 천치였다. 밥을 주면 그저 좋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마냥 넙죽 받아먹고 겨울에는 집더미 속에서 여름에는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하며 김진사 댁의 또친이를 도맡아 하면서도 품삯 한 푼 요구할 줄 모르는 우직하고 미련한 사내였다. 서윤의 눈에 들어온 달구는 지금 이 순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는 듯 세상에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무모하여 스스로도 미친 짓이라 여길 법했으나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누구 마음대로 허락을 논하십니까? 내 이미 혼인을 약조한 정인이 있습니다. 서윤의 외침에 최대감은 물론이요. 눈물을 훔치던 김진사마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정인이라니, 두문불출하던 내게 언제 정인이 생겼단 말이냐. 김진사가 더듬거리며 묻자 서윤은 망설임 없이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달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달구가 제 정인입니다. 저는 이미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흙을 파며 놀던 달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번쩍 들고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해맑게 웃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서윤의 비장한 선언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희극적인 풍경이라 더욱 기가 막혔다. 최대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배를 잡고 넘어갈 듯 웃어젖혔다. 푸아하하, 아니, 김진사 자네 딸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네. 저런 천하의 멍청이, 똥오줌도 못 가릴 것 같은 머슴놈을 서방으로 삼겠다고 내 평생 이런 광대 노름은 처음 보는구려. 최대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서윤의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나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고 있는 달구의 손목을 낚아채어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달구의 손은 흙투성이에 거칠기 짝이 없었고 몸에서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손을 꽉 쥔 채 아버지와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저는 짐승의 놀이개가 되어 비단 금침 위에서 죽느니 차라리 사람 냄새 나는 바보의 아내가 되어 거적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배움이 없고 가진 것 없으나 적어도 남을 해할 줄 모르고 제 분수를 알며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충성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팔아넘기려는 아비보다 욕망에 눈이 멀어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장사치보다 이 바보가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달구는 서윤이 울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더러운 소매 끝으로 조심스레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는데 그 투박한 손길에는 거짓없는 순수한 연민이 담겨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김진사는 딸의 서슬퍼런 기세와 달구의 바보 같지만 순진한 행동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최대감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좋다. 아주 좋아. 내년이 기어코 내 호의를 무시하고 저런 개돼지 같은 놈과 짝을 짓겠다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 당장 관아에 가서 차용증을 들이밀고 집달리들을 풀 것이야.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안의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압류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내년은 평생 저 멍청이 수발이나 들면서 똥밭에서 구르게 될 것이다. 최 대감은 씩씩거리며 비단 보자기를 낚아채고는 호란이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의 뒤를 따르던 하인들이 비웃음을 흘리며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진사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고 서유는 여전히 달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굳게 다문 입술로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다. 달구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듯 서윤이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아기씨, 손 따뜻해. 해. 하고 바보 같은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달구의 그 멍청한 웃음 뒤에 가려진 누구도 보지 못한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순간적으로 마주한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달구의 눈빛이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다고 느낀 것은 과연 그녀의 착각이었을까? 그날 밤 서유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몰락한 가문의 막내딸이 100냥의 금돈을 거절하고 바보 머슴을 선택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윤을 향해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서윤은 달구의 거친 손을 잡고 차가운 냉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며 다짐했다. 이 선택이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지는 오직 자신의 의지와 이 바보 같은 사내에 숨겨진 진가에 달려있다고 달구는 잠이 든 척하며 곁에 누운 서윤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듣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낮의 그 멍청한 눈빛이 아닌 깊은 심연을 품은 맹수의 눈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의 장터에는 벌써부터 서윤과 달구의 기이한 혼인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최대감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김진사 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달구에게 아버지가 입던 낡은 도포를 꺼내어 입혔다. 도포 자락이 길어 질질 끌리고 품이 커서 우스꽝스러운 꼴이었지만 서윤은 달구의 허리춤을 단단히 메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해도 저는 서방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달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 보았지만 서윤이 메어주는 옷고름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다. 대문 밖에서 왈패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서윤은 달구의 손을 잡고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대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김진사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비명과도 같았다. 최 대감이 보낸 왈패들이 흙발로 마당을 짓밟으며 들이닥치자 평화롭던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항아리를 깨부수며 벽에 걸린 낡은 서화들마저 거칠게 뜯어내 바닥에 패대기 쳤는데 그 광경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먹이를 찢어발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김진사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곡소리를 내뱉었고 서유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난장판 한가운데 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가문의 역사가 담긴 세간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 치욕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왈패의 우두머리인 곰보 자국 사내가 킬킬거리며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어이, 아기씨, 아니지. 이제는 바보 마누라라고 불러야 하나. 100냥짜리 팔자를 걷어차고 똥통을 선택한 기분이 어떠냐. 이 집구석에 돈 될 만한 건 쥐새끼 한 마리도 없으니 내년이 입고 있는 그 옷이라도 벗겨가야 쓰겠어. 곰보가 서윤의 옷고름에 손을 대려는 순간 어디선가 으아 내 밥 내놔라 하는 괴상한 고함과 함께 거대한 물체가 곰보의 허리를 와락 껴안으며 달려들었으니 바로 달구였다. 달구는 곰보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려 콧물을 닦아대며 징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곰보가 비명을 지르며 바둥거려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이건 뭐야? 야, 이 미친놈아. 안 떨어져 냄새나게 왜 이래? 곰보가 주먹으로 달구의 등을 내리쳤지만 달구는 아픈 기색은커녕 오히려 아저씨한테서 엿 냄새난다. 엿하며 곰보의 품을 더욱 파고들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기괴하던지 살벌하게 집안을 때려 부수던 다른 왈패들마저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그 꼴을 쳐다보았다. 곰보는 당황하여 얼굴이 시뻘개진 채 돈 재수없게 바보놈이 달라붙고 지랄이야 하며 달구를 겨우 떼어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달구는 엉덩방아를 탱고도 헤헤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곰보의 쌈지를 주워 들고는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곰보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더러워라. 야, 철수에 여긴 똥물이 튀어서 더는 못 있겠다. 다 챙겼으면 가자. 결국 왈패들은 달구의 기행에 질려 침을 뱉으며 서둘러 대문을 빠져나갔고 마당에는 부서진 가재도구와 멍하니 앉아있는 달구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서윤만이 남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은 더욱 비참했다. 서윤은 주저앉은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신 뒤 마당으로 나와 어지러진 집안 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열뚝한 기와집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그녀가 이제는 깨진 독 조각을 줍고 찢어진 문풍지를 바르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달구는 여전히 마당 한구석에서 왈패들이 흘리고 간 흙투성이 집신 한 짝을 가지고 놀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쁜 놈들. 다 갔네. 밥은 안 주고. 서유는 그런 달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다가갔다. 서방님,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서윤이 흙이 잔뜩 묻은 달구의 옷을 털어주려 하자 달구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아, 아기씨, 아니, 색씨, 나 안 아파. 튼튼해. 달구가 배시시 웃으며 드러낸 누런니 사이로 순박함이 묻어났지만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인가? 평생을 이 천진난만한 바보의 뒷바라지를 하며 세상의 조롱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서윤은 흙투성이가 된 달구의 손을 잡아 자신의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후회를 억지로 짓눌렀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그녀를 모실 하인도 끼니를 챙겨줄 사람도 없었다. 서윤은 닭이 울기도 전인 새벽녘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짓고 다 해진 무명옷을 입고 냇가로 나가 빨래를 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젖은 손등을 칼로 긋는 듯 아려왔고 고운 비단만 만지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금세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이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서윤이 나타나자마자 일손을 멈추고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봐. 김진산의 막내딸 아니야. 어쩌다 저 꼴이 됐어. 최대감 첩으로 갔으면 호강이나 했을 텐데. 제 복을 제가 찾지.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바보 신랑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속이 터질고. 실시.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빨래 방망이만 두들겼다. 눈물을 보이면 지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남들이 비웃게 놔둘 수는 없다. 서윤은 빨래터에 얼음물을 들이켜듯 냉혹한 현실을 삼키며 버텨냈다. 한편 달구는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는 해가 뜨면 망태기 하나를 둘러매고 뒷산으로 사라졌다가 해가 질 때쯤 되어서야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구를 보며 저놈이 또 산신령이랑 놀다 오나 보네 하며 비웃었지만 서윤은 달구가 산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좁은 방 안에 갇혀 답답해하는 것보다 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달구가 여느 때처럼 흙범벅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의 망태기 속에는 곶감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쓸모없어 보이는 돌멩이들과 말라 비틀어진 풀뿌리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서윤이 기가 차서 물었다. 서방님, 이게 다 뭡니까? 갓감이라도 해오시지 않고 웬 돌멩이를. 그러자 달구는 싱글벙글 웃으며 돌멩이 하나를 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이뻐. 색시 줄라고. 달구가 내민 돌멩이는 겉보기엔 그저 거무튀튀한 짱돌에 불과했으나 서윤이 무심코 받아들고 호롱불 아래 비춰보니 묘하게 묵직하고 표면에 희미한 광택이 흐르는 것이 예사 돌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힘나. 아버님 아플 때 먹여. 달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낸 것은 흙이 잔뜩 묻은 뿌리 같은 것이었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그것들을 한쪽에 치워두려 했으나 달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서윤은 달구를 햇마루에 앉히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그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험한 산길을 헤매느라 달구의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돌처럼 단단했다. 서윤이 조심스레 상처에 약을 바르자 달구가 움찔거리며 발을 빼려 했다. 가만히 계세요. 덧나면 큰일 납니다. 서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달구는 얌전히 고개를 숙였는데 서윤은 그의 발을 씻기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달구의 발바닥에 난 상처들은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이라기보다는 마치 날카로운 바위 능선을 타고 넘거나 절벽을 기어오른 듯한 찰과상에 가까웠다. 동네 뒷산에 이런 험한 곳이 있었던가. 바보가 그저 흙장난이나 하러 다닌 줄 알았는데 도대체 산속 어디를 그리 돌아다니는 것일까.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옆에 누운 달구를 돌아보았다. 달구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잠든 그의 얼굴에서는 낮에 보이던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묘한 기품마저 서려 있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달구의 얼굴을 비추자 서윤은 홀린 듯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그때였다. 잠든 줄 알았던 달구가 불현듯 눈을 번쩍 뜨고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서윤이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달구의 눈빛이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 눈은 낮에 곰보를 껴안고 뒹굴던 그 멍청한 눈이 아니었다.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차갑고 맑으면서도 맹수의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눈동자. 서유는 숨이 채칠 것만 같았다. 아주 짧은 찰나. 달구는 서윤을 응시하다가 이내 손에 힘을 풀고 다시 해에 목이 잡았다. 하며 바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돌아 누웠다. 서윤은 자신의 손목에 남은 뜨거운 체온과 얼얼한 통증을 느끼며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방금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손목에 느껴진 그 악력은 분명 훈련받은 무인의 것처럼 단단하고 정확했다. 계절은 흘러 봄이 찾아왔지만 김진사 댁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쌀독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서유는 산나물을 캐고 남의 집 바느질감을 받아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대감이 다시금 마술을 뻗쳐왔다. 이번에는 왈패들을 보내는 대신 관아의 형방을 앞세워 공식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형방은 깐깐한 표정으로 낡은 장부를 들이밀며 김진사를 닥달했다. 진사 어른, 최대감께 빌린 원금은 그렇다 치고 이자가 벌써 원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갚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 집과 남은 전답을 모두 최대감에게 넘겨야 합니다. 관아에서도 더는 받으릴 수가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김진사는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았고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형방을 노려보았다. 원금의 2배라니요. 그건 명백한 고리대금 아닙니까? 국법에도 이자의 한도가 정해져 있거늘 어찌 관아에서 사채 노름을 비유한단 말입니까? 서윤이 따져 물었으나 형방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허허, 이보시오 아기씨. 억울하면 돈을 갚으면 될 일 아니오. 큐큐. 100냥만 받았어도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것을. 형방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유는 마루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산에서 돌아온 달구가 서윤의 우는 모습을 보고는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색시, 왜 울어? 배고파? 달구는 자신의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흙이 묻은 큼지막한 산삼한 뿌리였다. 이거 신받다. 산신령이 줬어. 이거 팔면 쌀 살 수 있어.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그냥 산삼이 아니라 뿌리가 사람 모양을 완벽하게 갖춘 100년은 좋기 묵은 천종산삼이 분명했다. 서방님, 이걸 어디서?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달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뒷산을 가리키며 헤헤 웃었다. 저기 절벽 끝에 새 둥지 옆에 있었어. 내가 뱀이랑 싸워서 이기고 가져왔어. 달구는 마치 길가에 핀 민들레를 꺾어온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지만 서유는 전율을 느꼈다. 그 험한 절벽을, 그것도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을 맨손으로 올라갔단 말인가. 그리고 이 귀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서유는 문득 지난 겨울 달구가 주워왔던 쓸모없는 돌멩이들이 생각났다. 그녀는 급히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돌멩이들을 꺼내왔다. 밝은 햇살 아래서 다시 보니 그 돌멩이들 사이사이에 박힌 누런 금속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금광석이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달구는 바보가 아니었다. 아니, 바보인 척하는 천재이거나 하늘이 내린 기인이 분명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지 못하는 곳을 가며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서유는 달구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그의 품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냄새를 맡았다. 서방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서윤의 물음에 달구는 그저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머리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어주며 시구섰다. 나는 달구지. 색시 서방 달구. 하지만 그 순간 서유는 확신했다. 이 남자가 우리 가문을, 아니, 나의 인생을 구원할 열쇠임을.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이제 막 그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서유는 남색 보자기로 얼굴을 깊게 가리고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품속에는 지난밤 달구가 주워온 금빛이 감도는 그 기묘한 돌멩이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방망이질을 하듯 거세게 뛰고 있었는데 만약 누군가에게 이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서윤이 향한 곳은 저잣거리,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나 실력만큼은 도성 제1이라 소문난 늙은 세공사의 공방이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쇠냄새와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돋보기를 쓴 채 은가락지를 다듬던 노인이 힐끔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유는 주위를 살핀 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돌멩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영감님, 이 물건이 무엇인지 감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귀찮다는 듯 돌멩이를 집어들었으나 이내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놀림이 바빠졌다. 불에 달구어 보고 씨약에 담가보며 한참을 씨름하던 노인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금광석이 아닙니다. 순도가 이토록 높은 것은 내 평생 처음 보오. 이 정도면 단순한 노다지가 아니라 산 전체가 황금으로 뒤덮인 거대한 금맥진며의 줄기란 말이오. 노인의 말은 서윤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천둥벼락과도 같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서윤은 탁자를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산 전체가 금맥이라니. 그렇다면 최대감이 그토록 집요하게, 아니, 광기 어린 집착으로 우리 가문의 선산을 탐냈던 이유가 단순히 빚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가문의 땅속에 잠들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의 존재를. 서윤의 눈앞에 지난날 최대감이 흘렸던 비릿한 미소와 전처들이 의문사했다는 소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색을 탐한 것이 아니라 처가 될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고 비밀을 덮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희대의 악마였던 것이다. 서유는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영감님, 이 사실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말이 새어나간다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영감님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윤이 비장한 목소리로 당부하며 금가루가 묻은 돌을 다시 품에 넣자 노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단단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달구가 쪼그리고 앉아 긴 막대기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흙장난이라 치부했을 광경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서윤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쳤다. 달구가 그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굽이치는 산등성이와 계곡의 흐름, 그리고 특정 지점에 박아놓은 작은 돌멩이들. 그것은 놀랍게도 뒷산의 지형을 완벽하게 축소해 놓은 정교한 지도였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달구의 뒤로 다가가 그가 그리는 그림을 내려다 보았다. 달구는 여기는 물이 콸콸, 여기는 바람이 슝슝, 그리고 여기가 용이 잠자는 곳. 하고 중얼거리며 산중턱 벼랑 끝자락에 붉은 흙을 문질러 표시를 해두었다.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방님, 용이 잠자는 곳이라니요. 거기가 어딥니까? 달구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서윤임을 확인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뒷산을 가리켰다. 저기 구름 닿는 곳,
용이 뱃속에 반짝반짝한 걸 잔뜩 품고 자고 있어. 건드리면 안 돼. 아야 해. 반짝반짝한 걸 품고 있다. 달구의 그 말은 금맥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유는 전율을 느끼며 달구의 어깨를 잡았다. 서방님, 최대감이, 그 나쁜 영감이 용의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용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서윤의 절박한 호소에 달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서윤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바닥에 그린 지도를 발로 쓱쓱 문질러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뱀은 쥐를 쫓을 때 구멍 앞을 지키지 않아 뒤를 막지. 서유는 깜짝 놀라 달구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헤헤. 배고프다. 색시. 밥줘 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똑똑히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타개할 병법 빙파이자 전략이었다. 최대감이라는 독사를 잡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가 아닌 그의 퇴로를 차단하고 허를 찌르는 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달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최대감이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최대감은 승리감에 도취한 듯 으스대며 마당으로 들어와 문서 한 장을 들이밀었다. 자, 약조한 기한이 다 되었다. 돈을 갚지 못했으니 이 집과 선사는 이제 내 소유다. 당장 이곳을 비우거라. 김진사는 챗마루에 엎드려 통곡했고 포졸들은 살림살이를 드러내려 했다. 그때 서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국법에 따르면 빚으로 인해 가산을 압류할 때에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고의로 축소하여 강취하려 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서윤의 당찬 반박에 최대감은 움찔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호,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은 있나 보구나. 허나 관아의 판결은 이미 났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 최대감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서윤을 거칠게 밀쳐내려 했다. 바로 그때 마당 구석에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던 달구가 갑자기 부리야 부리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단에 불을 붙여 마당 한복판으로 던졌다. 순식간에 마당의 불길이 치솟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틈을 타달구는 짐짓 넘어지는 척하며 최대감 쪽으로 쓰러졌는데 그의 손에는 숫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다. 으아 뜨거 달구는 비명을 지르며 최대감의 비단 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졌고 최대감의 값비싼 도포는 순식간에 검댕과 흙투성이가 되었다. 이 미친놈이 내 옷 이거 놔라. 최대감이 기겁을 하며 달구를 발로 찼지만 달구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의 품속에 있던 문서 꾸러미를 슬쩍 빼내는 듯한 손동작을 취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서유는 달구의 눈빛이 최대감의 소매 안쪽을 향해 예리하게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소동이 진정되고 불이 꺼지자 최대감은 씩씩거리며 옷을 털어내고는 악담을 퍼부었다. 재수 없는 것들. 내일 당장 집달리를 데려와 모조리 쓸어버릴 테다. 그때는 내년도 관비로 팔려갈 줄 알아라. 최대감 일당이 쫓기듯 물러가자 달구는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희죽거리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색시, 이거 봐라. 뱀이 알을 떨어뜨렸네. 달구가 펴보인 손바닥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최대감이 품속에 애지중지 품고 있던 비밀 장부의 일부가 찢겨 나온 것이었다. 서윤이 급히 종이를 펴보니 거기에는 우리 가문의 선산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알짜배기 땅들이 모두 최대감의 소유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아의 사또와 이방에게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윤은 달구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남자는 바보 천치가 아니었다. 그는 불을 질러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짧은 찰나의 혼란을 틈타 적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른 무서운 승부사였던 것이다. 서윤은 달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서방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서방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아니, 억울하게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해 저 자를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달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바보스러운 장난기가 서서히 걷히고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린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그림자여. 빗속에 있으면 타 죽는 그림자. 달구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하지만 색시가 빛이 되겠다면 이 그림자가 기꺼이 그 밑을 바치리다. 처음으로 듣는 달구의 온전한 말투에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과거 어떤 사연으로 인해 스스로 바보의 가면을 쓰고 숨어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달구는 서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붓과 먹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까 마당 흙바닥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한 선산의 금맥 지도와 최대감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위치, 그리고 그가 조작한 경계석의 원래 위치를 표시한 증거 자료였다. 이 산의 지리는 내가 짐승처럼 기어 다니며 뼈에 새긴 것이요. 최대감은 금을 얻기 위해 산의 혈쇠를 끊으려 하고 있어. 내일 관아에서 열릴 재판에서 이것을 증거로 내미시오.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오. 달구의 말에 서윤이 놀라 물었다. 하지만 서방님께서 나서시면 정체가 드러나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달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숨어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 내 여인을 지키지 못하는 사내가 어찌 대장부라 하겠소. 대신 내일 법정에서는 내가 여전히 바보인 척 해야 하오. 놈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달구의 눈빛은 결연했다. 서윤은 그날 밤새도록 달구가 그려준 지도와 찢어진 장부 조각을 맞추며 최대감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복수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윤은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쪽진 채 달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달구는 다시금 콧물을 훌쩍이며 멍청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이 잡은 그의 소나귀에는 뜨거운 힘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복을 입은 서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관아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관아의 대문이 열리고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와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최대감의 모습이 보였다. 서윤은 법정 한가운데 서서 품속에 감춰둔 증거들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진흙탕 싸움이 될지언정 반드시 이겨서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리라. 원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제 아비의 빚은 거짓이며 최대감은 국법을 어기고 양민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도적입니다. 서윤의 청아하고도 서슬퍼런 외침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내 인연 감히 관아의 신성한 법정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내 아비가 빌린 돈이 문서에 명백히 적혀 있거늘 이를 부정하고 도리어 고을의 덕망 높은 유지인 최대감을 모함하려 드느냐. 사또의 불호령이 관아의 마당을 뒤흔들자 구경 나온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림을 멈추었다.
형틀 옆에 선 포졸들이 창을 바닥에 쿵쿵 찍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먼지 속에서도 고고한 백합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오히려 사또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최대감은 사또의 옆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를 살살 붙이며 마치 다 잡은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허허, 사또 나으리. 저 계집이 가문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성을 한 모양입니다. 바보 서방을 데리고 살더니 제정신이 아닌 게지요. 더 들을 것도 없이 당장 곤장을 쳐서 쫓아내시지요. 최대감의 이간질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리려 입을 떼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계집을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찰나 법정 한 구석에서 으아앙, 우리 색시 괴롭히지 마. 나쁜 놈들아 하는 괴성과 함께 달구가 튀어나갔다. 달구는 콧물을 훌쩍이며 포졸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미닭을 지키려는 병아리 같기도 하고 주인을 지키려는 맹경 같기도 했다. 이 멍청한 놈은 또 뭐야. 썩 비키지 못해 포졸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자 달구는 겁먹은 척 몸을 웅크리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자루 하나를 바닥에 엎어버렸다. 좌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루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흙투성이 돌멩이들과 시커먼 흙덩어리들이었다. 사람들은 그게 뭐냐며 웅성거렸고 최대감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에잉, 자론 법정에 똥오줌 못 가리는 바보가 흙장난한 것을 들고 오다니. 관아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구려. 하지만 달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쏟아진 흙더미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해맑게 외쳤다. 반짝반짝 이거 최대감 내 마당에도 많아. 대감이 우리 산에서 밤마다 몰래 가져갔어. 도둑이야. 도둑. 달구의 돌발 행동에 최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그 돌멩이는 다름 아닌 고순도의 금광석이었기 때문이다. 최대감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미친놈의 헛소리다. 하지만 서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달구가 쏟아놓은 흙더미를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보십시오. 이것은 제 남편이 뒷산에서 찾아낸 금광석입니다. 최대감은 우리 가문의 선산에 거대한 금맥이 흐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님을 빚더미에 앉히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밤마다 몰래 인부들을 시켜 시굴와 을 해놓고는 겉으로는 쓸모없는 땅이라 속여 헐값에 강탈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서윤의 폭로에 관아하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금맥이라고 김진산의 뒷산에 금이 나온다고 구경꾼들의 눈이 탐욕과 호기심으로 번들거렸고 사또 역시 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눈을 가늘게 뜨고 쏟아진 광석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최대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했다. 모함입니다. 저건 저 계집이 어디서 주워와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 달구가 쪼르르 사또 앞으로 달려가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또 아저씨, 이거 봐라. 뱀이 알 낳은 거. 달구가 내민 것은 지난밤 서윤과 함께 맞추었던 찢어진 비밀 장부의 조각이었다. 사또는 엉겁결에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사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최대감이 금광 채굴권을 독점하기 위해 관아의 이방에게 뇌물을 건넨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또의 이름까지 은밀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장부가 암행어사나 상급 관청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사또의 목은 그날로 날아갈 판이었다. 사또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최대감을 노려보았다. 이 늙은 여우가 감히 장부를 이따위로 관리해서 나까지 끌어들여 사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최대감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서는 도대체 무엇이냐 최대감. 자네가 설명해보게. 사또가 호통을 치며 종이를 최대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최대감은 허겁지겁 종이를 주워 들고는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몰래 작성해 두었던 뒷거래 장부가 왜 저 바보놈의 손에 있단 말인가. 사또. 이건 오해입니다. 저 놈들이 제 집을 털어서 훔쳐간 것입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최대감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서유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맷길을 박았다. 조작이라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아의 이방을 불러 대질 신문을 해보시지요. 그리고 최대감의 댁을 수색하여 나머지 장부를 찾아낸다면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최대감은 말문이 막혔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이성을 잃은 최대감은 갑자기 품속에서 단도단더를 꺼내 들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요망한 년 너만 없으면 돼. 아악.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칼날이 서윤의 목을 향해 날아들던 절체절명의 순간 달구가 번개 같은 속도로 서윤을 감싸 안으며 몸을 비틀었다. 푸욱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칼이 살을 뚫는 소리가 아니라 달구의 두툼한 옷가지와 그 안에 숨겨두었던 보찜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달구는 최대감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겉보기엔 그저 엉거주춤 넘어지는 듯한 동작으로 최대감의 중심을 무너뜨려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아야야 아저씨, 왜 때려? 아파. 달구는 최대감 위에 올라타 징징거리며 주먹을 휘둘렀는데 제3자가 보기엔 바보가 발버둥 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주먹은 정확하게 최대감의 명치와 급소를 가격하고 있었다. 어컥. 최대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달구는 씩씩거리며 일어나 최대감에게 침을 뱉는 신욕을 하더니 서윤에게 달려와 그녀의 몸을 살폈다. 색시, 안 다쳤어? 피 안 나? 서윤은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달구가 보여준 무술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살기를 읽고 제압하는 고수의 몸놀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달구는 여전히 겁먹은 아이처럼 서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다. 사또는 최대감이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것을 보고는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여봐라. 감히 관아에서 살인을 하려 하다니. 저 대역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그리고 당장 이방을 잡아들이고 최가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기절한 최대감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다.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김진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절을 했다. 잠시 후 관아의 형방이 최대감의 집에서 찾아낸 비밀 금고와 이중 장부를 들고 뛰어왔다. 장부에는 김진사뿐만 아니라 고을의 수많은 양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 대금과 착취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사또는 군중들의 분노를 의식하여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가는 양민을 수탈하고 국법을 어지럽힌 죄가 명백하므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김진사 가문에 대한 채무는 원천 무효이며 발견된 금광에 대한 채굴권은 원주인인 김진사 가문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관아 마당은 사또 만세, 김진사 만세를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서윤과 달구는 서로를 부축하며 관할을 나섰다. 붉게 물든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고갯마루에서 서윤은 멈춰서서 달구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물어야 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달구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는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으며 말투 또한 완벽한 양반의 법도를 갖추고 있었다. 고생 많았소, 부인. 내 비록 신분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살아왔으나 부인의 그 지혜와 용기에 감복하여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소. 서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달구가 천천히 허리춤에서 낡은 호패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조선국 훈련대장, 강장 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던 몸이요. 하지만 오늘 부인을 보며 깨달았소.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달구, 아니 강대장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 금맥도 찾았으니 내 신분의 족쇄를 풀고 부인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고 싶소. 허락해 주시겠소.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선택한 바보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때 저 멀리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였는데 그는 손에 든 몽타주와 달구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찾았다. 사라진 호랑이 새끼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아닌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삿갓을 고쳤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윤과 달구는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집을 향해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최대감은 몰락했고 가문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두 사람의 사랑은 황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하늘이 열리듯 김진사 가문에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최대감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서 벗어난 뒷산은 이제 가문을 일으킬 거대한 황금의 젖줄이 되었다. 관아의 공증을 받아 정식으로 채굴이 시작되자 흑투성이 돌멩이 속에 숨어있던 찬란한 금맥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막대한 재물을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김진사를 설득하여 금광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떼어 흉년에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구휼미로 내놓았고 최 대감에게 땅을 빼앗겼던 소작농들에게 다시 농토를 돌려주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널리 뿌리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서윤의 이 지혜로운 철학은 달구의 묵묵한 지지 속에 실현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바보 마누라가 아닌 황금의 보살이라 칭송하며 우러러보게 되었다. 한편 달구의 신변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재판날 관아 담장 너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삿갓쓴 사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다. 그는 조정에 장계를 올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몰락했던 강장씨 가문의 진실을 알렸다.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가 왕의 교지를 받들고 김진사 댁 대문을 넘어 들어왔다. 강현우 장겐유, 듣거라. 선대왕의 충신이었던 내 부친의 누명이 벗겨지고 관작이 복구되었으니 너 또한 죄인 꼬리표를 떼고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용맹함을 떨치라. 마당에 엎드려 교지를 받는 달구. 아니 현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십수년을 바보 달구로 살아오며 흙바닥을 기어야 했던 인고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리라. 서유는 곁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그 긴 세월을 홀로 견뎌낸 남편에 대한 연민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신분이 회복된 현우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덥수룩한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 흙 묻은 배옷 대신 푸른 도포를 걸치고 나오자 그 자태가 어찌나 훤칠하고 기품이 넘치던지 마을 처녀들이 담장 너머로 훔쳐보며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 그러나 현우의 눈은 오직 서윤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낮에는 무예를 연마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못다 한 학업에 매진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위해 밤늦도록 곁에서 책장을 넘겨주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그해 가을, 현우는 무과 우커 별시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당당히 금이 환영했다. 그가 어사화를 꼽고 백마를 탄 채 마을 어귀로 들어설 때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김진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내 사위가 장원 급제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보 머슴이 장군감이 되어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가는 전설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다. 김진사 때, 아니 이제는 정승판서가 배출된 명문가 강시댁의 사랑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서윤과 현우였다. 마당에는 비단 옷을 입은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막내 손자가 쪼르르 달려와 현우의 무릎에 매달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옛날에 진짜로 바보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돌 던지면 도망갔다면서요. 아이의 당돌한 질문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말리려 했으나 현우는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고 말고 콧물도 흘리고 흙도 파먹었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했단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랑 결혼했어요? 바보인데. 현우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곁에 앉은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얘야, 사람의 눈은 때로 겉모습에 속아 진주를 돌멩이로 착각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면 진흙 속에 묻힌 옥석을 알아볼 수 있지. 네, 할아버지는 바보인 척했을 뿐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감한 분이었단다. 남들이 비단옷을 탐낼 때 할아버지는 흙 묻은 손으로 가족을 지킬 무기를 갈고 닦고 계셨지. 할미는 그 거친 손에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을 보았을 뿐이란다. 서윤의 말에 현우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수십 년 전 왈패들이 들이닥치던 날 서윤을 안심시키던 그 온도 그대로였다. 부인, 그때 기억하오. 내가 주워온 돌멩이를 보고 금맥을 알아봤을 때 말이오. 현우가 옛 추억을 꺼내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 영감의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회한에 잠겼다. 만약 그때 서윤이 최대감의 백냥의 눈이 멀어 현실과 타협했다면, 혹은 달구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멸시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 용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의 승리였다. 해질 무렵 노부부는 지팡이를 짚고 뒷산 언덕에 올랐다. 옛날 금광이 있던 자리는 이제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아래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황금들판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금맥이 땅 위로 솟아오른 듯 장관을 이루었다. 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평생 수많은 적을 베고 전장을 누볐으나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바로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우던 그 시절이었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준 것은 왕의 교지도 장원급제의 영광도 아닌 바로 부인의 믿음이었소. 서유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다. 저 또한 영감이 아니었다면 평생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진정한 부풀한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저 멀리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쳤다. 백냥의 황금을 거절하고 바보 머슴을 선택했던 여인, 그리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 때를 기다렸던 사내,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며 진흙탕 속에서 피워올린 그들의 사랑과 인생 역전 이야기는 거칠애와 물질 만능주의에 병든 세상을 향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웅변하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질 것이다. 두 노인의 뒷모습 위로 붉고 찬란한 노을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